오늘은 250쪽 붙어 있는 전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변화라는 단원을 오늘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얘기를 했고 6.25 전쟁이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됐고 결말이 어떻게 났으며 그 영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볼 거예요. 근데 아마 주로 정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치 변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개헌되는 개헌의 역사. 사실 우리 현대사는 개헌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총 9차례 개헌이 되면서 쭉쭉 좀 변화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개헌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쭉 쓰이고 있어요. 그게 9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것은 이제 1차 개헌, 2차 개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한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 또 독재 정치가 어떻게 강화되어 나가고 이러한 독재 정치에 또 어떻게 사람들은 저항했는가까지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변화라는 단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은 여러분 교과서 250쪽에도 있는 사진인데요. 서울 남산공원에 있는 이승만 동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어. 1950년대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때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단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동상은 어떤 사람을 세워나? 동상을 그치, 뭔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위대하다고 여겨지거나 우리가 좀 뭔가 본받을 것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해놓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동상 뭐뭐 있어? 혹시 이순신 동상 있고 세종대왕 동상 있고, 그치?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은 또 비슷한 거 막 있잖아. 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상들이 쭉 있죠. 물론 책 읽는 소녀가 위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책 좀 읽으라는 차원에서 동상을 세워놓은 거지 그거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인 당시에 저렇게 동상을 세워놨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존경했거나 아니면 존경하기를 원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이 동상이 이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거돼서 없어졌는데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승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러러 받들어지게 된 이 경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학습 목표: 전후에 남북한에서 강화된 독재 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다음 두 번째는 전쟁 후에 한국 경제의 특징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개헌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을 한번 했고 두 번째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서라도 본인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이제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개헌은 1952년에 있었던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25 전쟁이 이제 1950년에 일어났었는데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그 2대 국회의원 선거가 펼쳐졌어요. 2대 국회의원 선거. 근데 이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성향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 이승만 씨한테 이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후보로 올라가서 많이 당선이 됐겠죠. 그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승만이 이제 각종 비리를 여러 가지 저지르기도 했고 또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불만을 사기도 했었죠. 더군다나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반이승만적인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된 데다가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다시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그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폭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승만을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을 뽑아주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교과서 250쪽에도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군수품을 빼돌려서 전쟁 중에 소집됐던 국민방위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국민방위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최소 수만 명에서 많으면 십몇만 명 이렇게까지 모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터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이 사람들 전쟁터에 왔으니까 뭐 장비도 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죠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군 지휘관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빼돌리는 거야. 그 돈을 빼돌려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이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해서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최소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국민방위군 사건이. 그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이 지역에 있던 이제 그 많은 양민들이 주민들이 6.25 전쟁 중에 북한군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북한군이 물러간 뒤에 국군이 이 지역을 다시 들어오거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그 많은 양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북한군들에게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들을 다 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다 쏴서 죽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생존자가 있어가지고 그 생존자에 의해서 다 폭로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국회에서 알려지게 되니까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다음 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재선이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나아, 국민들이 뽑아주는 게 나아. 차라리 국민들이 뽑아주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국회의원들은 이미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선제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모여진 자유당을 창당을 해서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이제 관권을 이용해서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또는 감금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공산주의자라고 또 이렇게 몰아가지고 혐의를 씌워서 잡아서 또 구속시키고 또 이런 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승만이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부산에다가 이제 임시 정부를 수립해놓고 임시 수도로 삼아놓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정치파동이라고 해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행동들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했다는 거예요. 공개 투표. 기립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니까 눈에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하겠나?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투표하기 어렵죠. 반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 기립 투표로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야당 의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고 이들이 이제 요구할 것은 요구했죠. 근데 일단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직선제하고 양원제를 주장을 했어요.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상원, 하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운영하는 지금 미국처럼
나눠서 운영하는 걸 이제 양원제라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방식은 단원제예요. 의원이 하나야. 단원제. 양원제로 이때는 개헌하자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때 민주당이 아니죠. 당시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당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일단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 내각 책임제를 하자. 내각 책임제. 근데 내각 책임제를 개헌안을 얘기했는데 뭘 덧붙였냐면 국무위원에 대해서 장관들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불신임 의결권을 이제 덧붙인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자유당에서 주장했던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그 다음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내각 책임제 이 개헌안을 일부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일부 띈 거를 뭐라 하냐면 발췌라고 해. 일부 떼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합쳐서 만든 개헌안이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헌을 해서 자유당이 이제 원했던 것은 어쨌든 직선제를 원했던 것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거는 이제 해결됐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야당에서 원하는 걸 조금 들어준 거겠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는 무소속의 한태영 씨가 당선이 됐어요. 지금 저 표는 이제 당선된 득표율을 지금 보여준 거고요.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이범석이 떨어지고 무소속의 한태영이 당선이 됐는데 이것도 의아스럽죠. 왜 대통령은 자유당 사람이 되고 부통령은 무소속 사람이 됐는가? 이건 이제 이승만이 이범석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같은 당이긴 하지만 자기가 뜻대로 움직이기가 조금 쉽지 않다 여겼기도 했고, 그래서 차라리 나이가 좀 많은 무소속에서 한태영 씨가 당선되는 게 자기한테 편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지지를 해버립니다. 중간에 자기 자유당 소속의 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인 저분을 지지하는 바람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승만이 두 번째 대통령을 했죠. 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제 세 번째도 하고 싶은 거야. 대통령을 두 번까지 했으니까. 왜냐면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었어요. 두 번까지만. 이게 세 번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이제 세 번째를 또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마침 1954년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많은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자유당이 다수당이 됐어. 그러니까 이러면 개헌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두 번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단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던 거야. 초대 대통령이 누구니까? 이승만이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이 조항을 구애받지 않는 거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뿐만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제 첨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헌을 하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제적의원이 203명이에요. 제적의원이 이제 203명인데 203명 중에서 찬성이 135가 나왔고 반대가 60, 기권이 7, 결석이 하나. 사실 기권 7, 결석 하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들이. 근데 의결 정족수는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3분의 2를 넘어야 돼. 3분의 2를 넘어야 돼. 근데 203에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몇이 나오냐? 135.3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을 0.333으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일단 요 수보다 많아야지. 그래야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거야. 가결이 되는 거야. 그럼 몇 명이어야 돼? 이거보다 많아야 되니까 136명이 돼야겠죠. 그래서 의결 정족수는 136명이에요. 근데 지금 찬성이 몇 나왔어? 135. 그러니까 이 의결은 지금
가결된 거야? 부결된 거야? 부결. 부결을 설명 선언해. 야, 만약 이 사람 나와가지고 찬성 했으면 끝났지? 네. 기과 7명 중에 한 명이 했으면 끝났겠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안 했어. 그래서 아무튼 부결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아쉬운 거지. 한 명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구실을 잡아서 이거를 가결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구실을 잡은 거냐. 수학에서 반올림을 구실로 잡은 거야. 반올림. 반올림 들어봤죠? 네. 반올림 0.4 밑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버리고 0.5 이상은 올린다. 그걸 이제 4452이라고 해. 4452. 4 밑에는 죽이고 5 이상은 드린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4452을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당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한테 자문까지 얻었대. 이게 서울대 교수한테 자문을 얻을 일인가? 수학적 상식을 정치에 적용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 교수도 억울하지. 자기는 와서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135.3333을 정수로 나타내면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수학적으로 대답하면 135.3333은 135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수학적으로는 4452입이 되니까. 반올림을 하니까.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 사람이 0.3333을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걸 버려? 인간을? 사람을?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올려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서 반올림 해가지고 135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자유당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이건 가결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워낙 수가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135보니까요 가결이 맞아요 해서 이 개헌안을 가결시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뿔났겠지. 우리가 자기들이 참석을 하면 이거를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불참 상태에서 자유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표결로 이 개헌안을 공포할까 말까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안은 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헌안도 통과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부결되었다가 이틀 뒤에 이 개헌안이 가결로 바뀌게 됐다. 이승만의 장기 독재가 가능하게 됐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됐어요. 종신 독재가 가능하게 됐고 민주주의 원칙은 뭐 크게 훼손됐지. 응?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 거겠어? 자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승만이 계속해서 대통령 해먹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개헌안도 이렇게 통과가 돼버립니다. 자, 반공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기네 정신 집권의 체제를 이제 마련했고 더욱더 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딴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국내에서 딴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이게 완벽한 통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요. 당시 이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산당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을 몰아내고 나라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 나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공산당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불만이 있어도 이승만이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반공이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돼버리는 거예요. 반공. 그리고 다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공 이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정치인들이 이승만의 독재 체제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익희, 장면 같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3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직선제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겠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 뽑아야 돼? 이제 자유당 후보 이승만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또 당선이 돼요. 1956년 3대 동일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던 조봉암 씨가 예상외로 30%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신익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쟁자를 제거할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또 특이하게도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는데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이 돼요. 당시 이제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 나왔는데 이기붕이 이제 떨어져. 그래서 장면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죠. 대통령은 자유당, 부통령은 민주당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이렇게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세 후보가 나왔는데 기호 2번 신익희 후보는 사망했고 1번, 3번 남았는데 그중에 이제 3번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조봉암 씨는 한 30% 이상 되는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됐더라. 오죽하면 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였겠어?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이유가 다 이 정치 때문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기호 3번에서 뭐라고 써놨니?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차라리 지금이 낫다. 이런 거지. 그리고 조봉암 씨는 혁신밖에 살 길이 없다. 이게 진보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경쟁자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 씨가 진보당 사건이라는 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됩니다. 조봉암이 이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불과 한 1년여 만에 1년 조금 지나서 간첩죄,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서 진보당은 해산이 됐고 조봉암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이용해서 경쟁자를 또 제거하게 된 것이죠. 국가보안법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과서 251쪽을 보시면은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나오죠.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참 대단해요. 허위 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어디까지가 허위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는 일이지. 두 번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난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가 최고야. 피의자가 신문 조서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해도 증거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피의자를 잡았어. 잡아서 이 사람을 신문을 했겠지. 근데 신문 과정이 원만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예를 들면 고문을 한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조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조서가 검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재판장인 저는 검사 측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해서 제가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이때 만들어진 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법정에서 자기의 진술을 번복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죄가 한번 찌어지면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 같은 신문들은 폐간하면서 언론을 이제 통제하게 되는 거죠. 이 독재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51쪽까지 이야기를 했어요.